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의 속성에 대한 부위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12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12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12강을 오늘 쭉 우리가 같이 한번 본데 부동산이 가지는 어떤 속성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 보통 이런 부위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대충 읽고 책이니까 읽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 시험장 가면 그게 다 하나의 이제 과제로 계속 남게 되죠. 여러분이 왜 되느냐 그러면 강의할 때는 꼬박꼬박 가장 강의를 잘 듣고 또 잘 이해를 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어느 부위든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꼼꼼히 하나하나 한번 정리할 때 잘해주는 게 좋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이 어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의 토지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중에 토지, 우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땅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본질이 어떻고 속성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잘 봐야 되며, 또 이런 부동산은 자연적인 입장, 인공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바로 복합적으로 연결됐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인공적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힘에 의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플러스 되어서 그런 거는 복합적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는 자연, 말 그대로 자연의 이야기에다가 사람의 힘이 가공되는 인공적인 부위가 플러스 되게 되면 바로 복합적 두 가지가 결합한 채로 이끌어낼 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부동산의 바로 본질은 자연이 어떤가, 그리고 공간이 어떤가, 그리고 위치가 어떤가, 그리고 바로 자라는 환경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자산.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은 기업의 뭐가 됩니까? 또는 개인의 바로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자기가 낸 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럴 때 우리는 부채라고 하죠. 바로 빚과 자기의 돈, 이걸 두 가지를 결합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토지가 가지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집을 갖다 샀다 이러면 5억은 뭐가 되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갖다가 2억을 받았다, 담보대출을, 그럼 부채가 되죠.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3억을 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억은 3억 플러스 2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타나는 게 이제 회계 쪽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굳이 회계까지 이야기는 할 거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바로 자연적이며 공간적이며 위치적이며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분류를 해가며 따져보겠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드리며, 맨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연으로서 부동산, 자연으로서 부동산은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우리가 폴캐스팅 해보도록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연으로 부동산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부동산은 자연물로서 가치를 지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누가 만드는 거 아니라 이미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전수되어 오는 뭐가 되느냐, 자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추럴이라는 자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 중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토지라는 얘기가 되죠. 토지와 건물이 뭐가 되느냐, 대표적인 부동산의 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토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동산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연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는데, 토지는 정착되어 있는 이야기. 그러나 뭐가 되느냐,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건물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정착된 이야기, 물건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토지로 돌아가는, 환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토지를 갖다 의미한다 이거죠. 토지에 건물이 들어섰다가 건물이 노후해서 낡아지면 없어진다면 언젠가는 또 하나의 토지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며 하는 말이 되며, 여기에 얼음, 공기, 물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죠. 얼음은 여러분 고체를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기는 바로 여러분 기체를 얘기하고, 물은 바로 액체를 얘기하는데, 바로 토지를 중심적으로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변형을 얘기하는 걸 갖다 우리는 얘기하기 위하여 얼음, 공기, 물의 총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체, 기체, 액체로 가는
고체, 기체, 액체로 가는 총화적인 자연적인 입장에서 바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자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연 물건, 자연적인 물건, 그리고 자연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특성이 역시 뭐가 되느냐 자연적인 어떤 부위.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이다. 일반적인 상품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건 있는 자연 그대로를 얘기하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냐 인위적으로 거기에 물건을 갖다 더 플러스시키는 게 뭐가 되냐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이 인위적이라면 바로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는 자연적이라고 말하며 자연적인 통화 바로 여러 가지 왜 되는가 그러면 바로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얼음, 공기, 물이란 말은 여러 가지 변형을 갖다 취하는 인위적이라는 부위를 갖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연으로서 부동산을 생각할 때 토지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위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냐 건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면 건물은 바로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물건이 뭐가 되냐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토지에 대한 자연성 그다음에 건물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위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부위를 얘기할 수 있다. 바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 이 내용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봐주며 맨 먼저 자연적인 토지, 인위적인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자연적인 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자연적인 토지라는 말은 토지 중에서 사람의 힘을 보태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토지를 사람이 만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미 태고로부터 옛날부터 이제 쭉 발생돼서 있는 토지는 바로 사람이 힘을 갖다가 보태지 않고도 저절로 생기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토지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장소, 플레이스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 준다. 살 수 있는 곳. 바로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토지는 인간에게 일정한 지표를 제공한다. 지표라는 말로 랜드를 얘기하죠. 살 수 있는 어떤 바로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가 되느냐 공간을 갖다가 장소와 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는 얘기가 뭐가 되죠? 토지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력이라는 말은 바로 땅의 힘을 갖다 우리가 지력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토지는 그 자체로 써야 되느냐 농산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길러내주는 힘을 갖는다. 바로 땅의 힘. 땅의 힘이 바로 지력이 되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정답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살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답이 있는데 답에는 여러 가지 곡물을 갖다 우리가 생는데 이 바로 지력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냐? 땅의 힘을 갖다 얘기하며 농산물을 가공하게 생산하게 만드는 소위 힘을 갖다 가지는 게 뭐가 되냐? 지력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통관계 등 위치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의 어느 땅 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로케이션, 위치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번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 어디 위치한다라는 땅의 번호, 땅의 번호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며 지번을 가지고 소유자의 별로 구분한 필지를 갖다 우리가 구분해주는 이야기도 바로 위치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을 위한 구성물로서 생산 요소가 된다. 땅은 생산 요소가 되죠. 또 생산 활동을 위한 물리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있음으로 해서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가공하게 되고 또 땅의 지력의 힘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가끔씩은 땅을 쇠게도 해주고 또 가끔씩은 어디든가 땅을 더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생산 요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연에서 우리가 볼 때 토지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공간이며 바로 농산물을 길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위치를 나타내며 바로 생산을 위한 생산 요소, 생산의 활동인 물리적 요소, 생산의 요소와 생산의 활동인 물리적 요소를 갖다가 바로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자연으로서 토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주요한 관심사항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관심사항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토지는 인위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는 것. 토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위적으로만 생산할 수 없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있는 자연 그대로 우리가 토지를 갖다 더 넓히고 싶다 그래가 우리가 바로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정적 어떤 부정 바로 부를 갖다 증가시키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있는 그대로
토지는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부정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정성은 바로 뭐가 되느냐, 부는 아니 불로서 안 된다, 증가가 안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증가를 갖다 시킬 수 없다. 토지를 갖다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있는 그대로 자연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되게 바로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 딴 말로 말하면 특성은 부정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때 부는 아니 부를 얘기하며 정성은 바로 증가되는 힘을 갖다, 증가의 성질, 증가의 성질을 갖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정성이라는 말을 쓰고 부정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부는 아니 불.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안 돼 이런 말이 되죠. 증가가 되는 성질이 아니야 하는 말이 바로 부정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토지는 바로 주변 과학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자체 특성 때문에 주변 과학들과 그대로 뭐냐 그럼 곤란하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복합적 개념에서 뭐가 되느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고 부동산은 바로 복합적 개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계가 있다 이거죠. 토지를 아무리 넓히고 싶어도 우리는 왜 되죠? 바다를 막아서 바다 밑에 있는 땅을 갖다가 육지화하는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바로 생산을 갖다 한다고 볼 수 없고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걸 강조한다. 있는 땅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때 유한성이라는 말은 바로 제한적이다 이거죠. 땅이 무한정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유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유효 이용. 가능하면 그 땅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적합한 위치에서 적합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갖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생산을 멋대로 우리가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한정된 땅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최유효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용이 개념이 중시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토지는 국가적인 이원에서 바로 국가적 차원이라는 말이 되죠. 공개념을 얘기합니다. 바로 토지는 물론 국토라는 의미에서 바로 개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공익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공공의 복리와 정진을 위하여, 그래서 토지는 사회성과 그 다음에 공공성,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는 한 개인이 물론 소유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왜? 땅이 무한하게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바로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자연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토지는 개발보다는 보존, 개발보다도 중요하지만 보존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연으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점차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뭐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발보다도 더 잘 보존하는데, 이 등호로 얘기한다면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등호를 갖다 표시한다면 개발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보존이 있다면 보존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관심의 사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공공의 바로 가치를 얘기하고, 그다음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 해야 되느냐,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잘 보존하는 거, 잘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관심사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간으로서 뭐가 되느냐 그럼 부동산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바로 우리가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 위치를 차지하며 바로 형태를 갖다 나타내며 땅 위의 지표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토지라는 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물리적 형태라는 얘기가 되죠. 토지가 있다면 물리적 형태가 있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를 우리가 띠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바로 잘 아는 공간은 지중, 바로 지중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평, 그리고 뭐가 되느냐 공중, 지중은 뭐가 되는 땅속을 얘기하는 거죠. 땅속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지중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지평이라는 얘기가 된, 수평은 바로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바로 평지를 얘기하는 거죠. 평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공중은 뭐가 되느냐 그럼 땅의 위를 갖다 얘기하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다. 공중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속이 어떤가,
그 다음에 바로 평지가 어떠냐, 땅 위가 어떠냐 하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토지는 자연지, 공중이나 지하나,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지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바로 그 토지에 뭐가 되느냐, 그런 평면을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상하를 나타내는 토지의 위, 지하를 나타내는 바로 땅속,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토지를 갖다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입체 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평지를 얘기하고 땅 위를 갖다 얘기하고 땅 속을 갖다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 가지는 바로 지표를 갖다 얘기한다. 지표는 땅을 갖다 얘기하는 바로 땅 위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공중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지하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 하나의 어떤 땅이 있을 때 그 땅으로부터 공중이라는 이야기, 지표라는 이야기, 지하라는 얘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며 입체적으로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차원적인 입장,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따지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의 토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므로 아까 말했지만 지표, 공중, 그리고 뭐가 되냐, 바로 지하를 나타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땅 속의 공간을 갖다 얘기하는 지하 공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차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부동산의 대상은 3차원 공간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활동 공간은 크게 나눠서 바로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며, 그걸 이용해서 매매라든가 임대라든가, 임대는 빌려주는 거죠.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전세를 갖다 빌려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매는 팔고 사는 걸 얘기하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 얘기고, 전세는 바로 원금을 갖다가 주며 바로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로 가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등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3차적인 공간 속에서 사용에 있어서 매매라든가 임대라든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된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보통 수평 공간이 어떤가, 지중 공간이 어떤가, 공중 공간이 어떠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요거는 수평은 바로 지평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지중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지하, 바로 우리가 지하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공중은 여러분 공중,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바로 공간이 뭐가 되느냐, 가격의 합을 갖다 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의 이용도가 어떠냐, 지표의 땅에 있는 지표를 이용할 때 어떠냐, 땅 속을 이용할 때 어떠냐 하는 세 가지 각도에서 바로 지평, 그리고 지하, 그리고 공중, 이걸 갖다 세 가지 차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가격의 총화가 바로 궁극은 그 땅이 가지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땅은 세 가지 각도로서 땅속, 그리고 지표면, 그리고 땅위, 이 세 가지를 활용할 때의 그 가치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용은 3차 공간, 아까 말했지만 지표, 그 다음에 땅속, 땅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강하게 의식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다. 지평, 지하, 공중이란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들으냐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따져준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노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내용을 갖다 3차 공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우리가 토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구분해 본다면, 부동산은 크게 나눠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유권, 이 소유권은 누구 거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재산에 대한 보전권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소유권이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3차 공간, 아까 바로 지평, 그리고 공중, 그리고 지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부동산의 공간의 소유권을 얘기한다. 이 소유권은 이 세 가지 3차원적인 입장의 소유권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민법 바로 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바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 지표와 상하,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바로 이게 중요하며,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은 무제한으로 지중 공간이나 공중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범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가 어떤 하늘을 날아갈 때 이 땅 위에 주인이 이쪽으로는 가지 마,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뭐가 되느냐, 소유권의 범위로 인정하지, 그 이상이나 이하, 밑에 땅 속에 광물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뭐가 되느냐, 인정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범위를 무제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9조에 바로 이에 의하면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로 정하고 여러가지 건물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는 바로 토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지상권을 갖다 우리가 줬다 그러면 땅 위에 여러 가지 과일을 심는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규정에 의하여 구분 지상권은 사람자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의 권리를 갖다가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전원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 바로 원래의 땅의 주인에게 뭐가 됩니까? 대가를 치르고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이 경우 토지의 사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갖다 가진 제3자가 바로 지상권 행사를 갖다가 예를 들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3자가 바로 지상권이란 얘기.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어떤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바로 이게 뭐냐 그럼 지상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상권이란 말의 뜻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지상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얘기하고, 바로 이제 일종의 하나의 구분해서 지상권은 바로 이제 소유권과 구분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불러주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공개념, 부동산의 공간 개념이 어디에 드느냐 면 오늘날 현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옛날은 우리가 땅 위에 집을 짓고 단층을 지어서 단독주택으로 사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간 개념이 어디에 드느냐 면 넓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고층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 어디에 되죠? 높은 층 또는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층화에 속하는 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집합 건물,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집합 건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옛날에는 공간 개념이 별로 없어서 단순한 단독주택의 전부였다 이거죠. 그러나 요즘 와서는 고층화가 되고 집합 건물이 되는 거, 빌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는 이런 데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입체 공간이 확대되는 현상은 도시의 고층화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하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지하의 상가, 지하에 여러 상가가 있느냐, 지하에 있을 때 우리가 고가 도로 가운데 고가 도로가 있고 지하에 뭐가 되느냐, 상가, 이런 입체 공간의 확대 현상이 오늘날 나타난다 하는 것도 바로 토지에 대한 특징적, 토지의 그 개념이, 공간 개념이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 또 얘들은 그럼 낮아지고 땅속 깊이까지 얘들이냐 활용하는 이런 공간의 내용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가 되느냐, 부동산에서 토지의 공간적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212조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뭐가 되느냐, 위 어느 공간까지, 또 자기의 땅 속에서 어느 공간까지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바로 소유권이 존재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민법 212조에서 의되냐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공중을 갖다 사용한다 그러면 무한대로, 또 제한을 사용한다 그래가 우리가 봤을 때 뭐냐 그러면 땅의
지표 밑에를 갖다 쓴다 그래가 아주 깊이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다 달리한다. 그런 얘기에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표를 한번 살짝 어디 되느냐 하면 책 속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뭐가 되느냐? 땅에 지표가 있다. 지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땅 위를 갖다 나타내는 하나의 뭐가 되죠? 지표면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공중인데 어느 공중까지? 바로 공중에도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사적 공중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적인 공중권.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적 공중권이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사적 공중권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뭐가 되느냐? 공정권. 이 위를 갖다 공적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적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 그러나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자기 땅이라고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로 공적 뭐가 되냐? 공중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용되는 사회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되고, 여기도 지표면으로 우리가 내려갔을 때 사적 지하권이 있죠. 사적 지하권. 자기가 어느 정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땅을 파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지하를 갖다 활용하는 사적 지하권이 인정되는 범주가 있다면 바로 이 밑에 뭐가 되느냐? 공적 뭐가 되느냐? 바로 지하권. 공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지하권이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표가 있다면 바로 공중권이 있는데 사적 공중권까지는 인정이 되고 공적 공중권은 공공이 같이 활용하는 공적 공중권이 있고, 지하 쪽으로 갔을 때 사적 지하권이 있다면 바로 자기가 아니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하권 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땅 밑에 지하철이 통용된다. 그래서 내 땅 밑에 파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이건 공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하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로 각각 바로 지표가 있다면 사적 그리고 뭐가 되느냐 공적 이렇게 대칭적으로 봐주시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에 대한 통행, 전파의 발착 이런 그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공적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사적권 바로 건축이나 작물의 경작이라든가 지표를 갖다 이용하는 지표수 이용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사적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공중권을 갖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다음에 사적 지하에는 지하시설이라든가 뭐 자갈이나 암석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을 갖다 미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적 지하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단 미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미채굴 광물은 국유, 바로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채굴이 되지 않은 광물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강업권 대상으로는 국유지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내 땅 밑에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금은 보화가 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금맥이 있다 이렇다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비제 바로 채굴이 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로 인정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그 다음에 공적 지하권은 지하철 같은 데 같이 땅 밑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같이 공공이 사용하는 땅,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지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적 지하권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봐주며 수평 공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수평 공간은 어떠냐, 땅이 지표를 갖다 얘기하는 수평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수평은 바로 땅 위를 갖다 얘기하는 땅의 위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의 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거 있느냐 하는 수평 공간, 지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지평은 바로 지표와 연관된 토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수평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라든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라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야,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수면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바로 바다의 수면, 물 위의 수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수평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지표권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토지를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지표는 지표상에서 바로 토지를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예되느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표권을 바로 구성하고 있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에는 건축을 한다든가 작물을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경작한다든가 또 지표수 물을 갖다가 우리가 펌프로 뽑아내는 이런 권리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봤을 때 지표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지표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이나 작물이나 경작이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묶어서 뭐라 그러냐, 지표권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여기는 수평 공간에는 지표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유역지, 토지의 소유자들이 모두 골고루 이용한다는 게 유역지,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가 골고루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용해야 된다. 물을 자기 혼자만 쓰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석윤지역,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습기가 있는 이런 지역에 적합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용수권을,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용수권이라고 하죠. 형평성 있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아니고 유역지 근처에 있는 사람만이 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비유역지 있는 사람들까지 동일한 용수권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되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걸 갖다가 유역주의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유역주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게 하지, 예를 들어 비유역 지역까지 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수권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모여있는 지역까지 용역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유역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역지역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비유역지는 사용할 수 용수권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유역주의의 중요한 토지 소유자들, 바로 골고루 바로 용수권을 형평성 있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역, 이걸 갖다 우리는 유역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비유역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역주의의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말이 바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바로 이 용수권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역주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용주의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먼저 도착한 사람, 먼저 사용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건조지역에서 물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등기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주의라는 건 먼저 도착한, 물이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부터 먼저 사용한다 하는 게 선용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누구의 땅이 먼저 뭐가 되느냐 사용하느냐,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가 선용주의라는 얘기를 두고 물을 순서에 의하여 정하는 걸 갖다 선용주의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이 있을 때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사용한다 하는 게 선용주의인데, 옛날에 우물가가 있다면 우물가에 누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물을 갖다 퍼가는 것,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선용주의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고, 요즘이야 뭐 수도가 있으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옛날은 우물가가 있을 때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물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선용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에 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있는 지역을 유역지역, 비유역지역은 아니다. 그다음에 선용주의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물가에 온 사람이 먼저 사용한다는 걸 선용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 밑에 있는 토지는 누구 거냐 이렇게 보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항행이 불가능할 때, 항행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배가 움직이는 걸 항행이라고 하죠. 만약에 항행이 불가능할 때는 수로의 중앙선이 소유권의 경계가 미친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수로란 말은 바로 물이 흘러가는 길을 갖다 우리가 수로라고 얘기하죠.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의 중앙선, 이 중앙선이 바로 소유권의 경계다. 물길이 있다면 물길에 뭐가 됩니까? 수로의 중앙선. 수로의 중앙선을 기준적으로 이쪽 땅을 갖다 나눈다는 얘기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로가 있다면 이 길이, 물길이 있다면 물길의 중앙선을 갖다 잡아서 이쪽 거를 우리가 구분한다는 게 경계선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항행이 불가능할 때 이런 얘기가 되고, 항행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공공도로와 같이 수로가 가장자리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고 수면 아래는 뭐가 되느냐 토지는 공공의 소유가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일 때는 공공의 도로와 같이 수로의 가장자리까지만 개인의 뭐가 되느냐 소유로 본다. 가장자리까지만. 근데 왜 되느냐 그럼 만약에 수면 아래에 있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공공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때 바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항행이 불가능할 때는 수로의 중앙선까지 우리가 나타내고 항행이 가능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도로와 같이 수로의 가장자리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고 가장자리까지만 미치고 수면 아래는 공공의 소유로 본다. 이게 바로 항행될 때 바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배가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행이 되느냐 항행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간을 의하느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공중이다 그럴 때는 지상을 갖다 얘기하죠.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1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물 밑에 공간의 이야기를 얘기했죠. 공간은 첫째 뭐가 됩니까? 바로 용수지력은 유역주의 원칙을 취하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가장 먼저 쓴다. 그러면 선용주의다. 그런 수평 공간의 이야기에서 날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 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항행이 불가능할 때는 소유 경계선까지 항행이 가능할 때는 뭐가 되느냐 수로의 가장자리까지만 개인의 소유로 본다. 그 수면 아래는 공공의 소유로 본다 하는 얘기로 달리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중의 공간은 여러분 잘 알지만 토지에서 바로 하늘을 향하여 있는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일반적으로 공중공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공중권은 소유권자의 뭐가 되냐 토지구역상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토지의 상층공간을 수평으로 구획하여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느냐 상층공간을 수평과 함께 이용하는 데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중공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땅의 지면과 어느 일정 지역까지 뭐가 되냐 공중까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공중공간이라고 말하죠. 이 공중권은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무한대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추상적 기준뿐이다 하는 말이 되고 공중권의 가치는 토지의 70% 내지 80%를 뭐가 되느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중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중권 사용이 70%에서 80%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독의 주택보다는 2층, 3층, 15층, 20층 이럴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 공중권 가치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 7, 80% 정도 뭐가 되느냐 토지 가격에 바로 알려진다. 그리고 바로 공중권 내용이 얼마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토지의 가격은 바로 결정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 높이 요까지가 되고 추상적 기준뿐이었는데 이 공중권 가치가 바로 토지의 70% 80% 예를 들어 1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과 3층밖에는 지을 수 없다 그럴 때는 10층이 훨씬 더 이해되죠. 바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공중권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땅의 지표에 의해서 높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이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상층 공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공중권은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까지 그런 말인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높이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격은 달라진다 그랬고 공중권에서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범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우리는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적 공중권은 바로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적 공중권이 있는 그 이상에 대하여 공공의 기관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공적 뭐가 되느냐 공중권이라 불러준다. 이렇게 되죠. 이는 개인의 소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통행권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전파의
발차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적 공중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범주까지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는 사적 공유권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가 발착할 수 있는 권한은 공적 공중권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공중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필요성과 유용성은 토지의 바로 부족 현상 때문에 현대는 바로 공중에 뭐가 되느냐 공간. 이 공중의 공간의 이용이 중요하고 더 확산되고 있다. 옛날 같은 단순한 단독주택일 때는 토지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부족 현상 때문에 공중의 공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이용의 정도. 공중의 이용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며 결국 토지의 효율적, 입체적, 집약적 활용.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입체적으로 올린다.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럼 통일해서 어떤 시스템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촉진을 하고 도시화하고 산업에 따른 용지난을 해소하고 용지난 해소죠. 땅이 부족한 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공중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용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용성이 정대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땅을 어디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야기에 따라 효율적, 입체적, 집약적.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3층짜리가 만약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럼 그 바로 엄청난 가치의 뭐가 됩니까? 높이가 평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최유효 이용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용진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진권의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땅값의 70% 80%가 이 공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각각 우리는 의되죠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런 공중에 대한 공중권은 유용성을 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중권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이런 공중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공중권은 지표나 지하와 같이 획지로 구분할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의 땅 누구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 필지 획지라고 얘기를 하죠. 또 지하 이까지 획지와 분할 가능하듯이 공중은 바로 공중의 공간을 획지로 이해되느냐 그럼 분할한 걸 말한다. 그럼 공중획지는 분할된 획지를 말한다 하는 말이 되고 지지권이라는 말이 되죠. 지지권은 분할된 공중획지에서 구조물을 갖다가 건축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공공을 갖다 지지할 수 있는 철근 기둥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세울 수 있는 공간. 바로 철근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지지권. 바로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지를 갖다 위하여 바로 철근 기둥을 세우는 걸 갖다 우리는 지지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중임대차에 당연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권리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를 갖다 우리는 임차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지권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열주획지란 말이 나옵니다. 철근 기둥을 세우는데 뭐가 되느냐 필요한 지표에 뭐가 되느냐 공중획지 수직 공간을 우리는 열주획지 원조는 뭐가 되느냐 지하 기초를 갖다 구축한다. 그래서 여러분 철근 기둥 세우는데 지표는 뭐가 되느냐 열주획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지하 기초를 갖다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표의 일정 부분을 우리는 원주획지라고 불러준다. 열주 원주 여기는 철근 기둥 여기는 지하의 구축을 위한 바로 원주. 이 두 가지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구분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열주는 뭐죠? 철근 기둥. 다음에 이제 원주는 뭐가죠? 지하 기초를 위하여 일정한 부분까지를 원주라고 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중공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중공간. 지중공간은 지표에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을 갖다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지하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지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느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지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 공간은 이익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땅속을 지중 공간이라 한다. 이런 지하권은 나라의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는 그는 지하권을 갖다 모두 토지의 소유자 권리로 인정하지만 일부만 소유권으로 보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부를 토지의 소유자로 보느냐 일부만 보느냐 이 나라에 따라 각각 지중 공간을 갖다 취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모래나
자갈이나 뭐가 되느냐 그럼 암석과 같이 지중공간 내 지하수 및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의 소유권 범위에 포함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갈이나 모래나 암석은 지중공간 내에 지주수, 지하수,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이 소유권 범위에 포함된다 그랬고, 그러나 예를 들어 석탄이나 광물이나 석유 등 국유로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므로 이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으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석탄이 있다든가 광물이 있다든가 석유가 있을 때는 이건 바로 공적 소유권을 우리가 봐야 되며 사적 소유권을 제외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모래, 자갈, 암석 같은 지중공간 내의 지하수,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까지만 소유권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나 석탄, 광물, 석유가 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 소유권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토지 활용에 대한 입시와에 따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앞부분도 정리하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